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5%, 코스닥 0.3% 하락을 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매수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조금 했고요. 사실 크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 흔들렸습니다. 확실히 오늘도 테마 종목 위주로 좀 상승 하락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증시 자체가 뭔가 불안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실적주도 실적주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세를 띠고 있고요. 일단은 어떤 테마 위주로만 좀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뭐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확산세가 줄지 않고 생각보다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증시가 뭐 크게 오르지 못하고 관망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미국의 이번에 FOMC에 대한 그런 조기 금리 인상이 예상됨으로써 지금 시장이 관망세를 띠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식뿐만이 아니고 위험 자산이죠. 비트코인 혹은 뭐 부동산 시장 또한 조금 경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조금은 우리도 관망을 좀 하면서 천천히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위험한 종목들은 이제는 투자를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계속해서 3,000포인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또 3,000 이상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또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튀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라인을 형성했던 구간을 아래로 뚫어버린다면 이런 식으로 좀 갑자기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위로 뚫어버린다면 좀 위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거래량이 계속 죽어있는 상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대외적인 정세라든지 그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정세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쭉 떨어져도 뭐 사실 엄청나게 큰 폭락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야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다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버티기보다는 한번 이제 움직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움직임이 좀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월봉에 대해서는 양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 1개월 정도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매도를 좀 했고요. 외국인은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 뭐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또 요 며칠 사이에는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도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매도를 좀 했고요. 뭐 큰 변화는 없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도 한번 보게 되면 월봉은 양봉이었지만 일봉상으로는 사실은 좀 반등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크게 좀 하락이 나온다면 950포인트 이상으로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900포인트가 지켜질 것인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서 바로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버티다가 떨어지는 뭐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이제 크게 과하게 좀 상승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이제 상승세가 멎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외적인 정세까지 조금은 불안해지다 보니까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매수는 강하게 하지 않았고요. 최근 3일 동안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환율 자체는 또 1182원.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위에서 자리를 잡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1176원 정도를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쌍봉 정도를 찍고 좀 내려왔습니다만 크게 내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저점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21선, 61선, 5일선 그리고 121선까지도 이렇게 다 이평선에 집결을 하는,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혹은 이제 환율이 이렇게 수렴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크게 움직일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저는 아무래도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하방 경직을 가지면서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지만 확실히 계속해서 눌러지는 힘 혹은 그다음에 유동성 자금이 이 줄어드는 방향,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 그다음에 코로나가 혹은 이 대외적인 정세가 좀 불안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분명히 이제 주가는 한 번은 이제 조정기가 크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환율도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사이클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1250원 정도,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환율 얘기를 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41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환율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벌써 이제 그 기간부터 해가지고 환율이 꽤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 5%가량 이제 상승을 좀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주식 시장에는 좋은 방향은 아닐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1.4%로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반등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와 그다음에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좀 대립으로, 네, 다시 한번 이제 물가 상승에 힘을 붙인다면 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은 오늘은 거의 다 뭐 하락을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전체적인 시장은 좋지는 않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네, 요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700원 하락해서 21,6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100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뭐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뭐 계속해서 거래가 없는 모습이고요. 사실 1거래량도 오늘 350만 주 정도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부터 해가지고 근 일주일가량 계속 상승을 좀 하다가 오늘 하루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전체적인 시장도 좋지 않고 하니까 뭐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래량은 여전히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제 22,500원 정도였죠. 네, 이 지점을 결국에는 이제 또 넘지를 못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가 한 3번, 4번 정도, 좀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졌던 그 구간이죠. 그래서 지지 라인은 이제 19,400원 정도로 형성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면서 이때는 이제 뚫고 나갔습니다. 네, 22,500원을 뚫고 나가니까 그대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한 20% 정도까지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승폭이 나왔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이 두산중공업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그 20%를 수익을 보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저점 한번 더 찍고 22,500원 우리가 원래 횡보를 하던 그 박스권 상단을 또 찍었는데요.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이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뭐 두산중공업이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21선 정도 저항을 맞고 한번 떨어졌다가 뭐 다시 올라가는 방향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정도 라인에서 횡보를 좀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상증자 가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라인을 유지를 해준다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유상증자 예상 발행가액에 대해서는 산술평균 계산을 좀 해가지고 다음 주쯤에 집계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집계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의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따라서 또 유상증자 가격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단계에서 좀 거래량을 죽인 채로 조금 음봉이 나오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21선 자체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느 때와 같이 또 그런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를 또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 이제 권리락 당일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좀 뽑아지면서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14일이기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가 포함될 수 있는 그 날짜는 1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거래일로 따졌을 때는 10거래일 정도가 남았고요. 네. 그래서 10거래일 동안 이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뭐 그런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좀 요 구간을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권리락 당일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힘을 좀 주면서 또 23,000원, 그러니까 권리락 또 진행되고 나면 이제 주가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라인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연초에 또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죠. 네, 그쪽에서 사장님이 직접 대형 원전 수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올해는 이제 거의 2주 3주 정도면 다 끝난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 그런 소식이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천천히 좀 대응을 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주봉 월봉도 뭐 크게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볼 게 없습니다.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도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매수할 세력은 또 매수를 해줬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 좀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 세력은 또 매수를 해줬고요. 그래서 4일 연속 이렇게 또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기관 투자자의 또 주요 세력으로서 또 연기금이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주 배정 기준일 전에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간다라는 것은 그 신주 인수권을 확보를 함으로써 그 신주를 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연기금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을 많이 받고 단가를 좀 낮추게 되면서 신주 상장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지분 정리를 좀 하면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중공업의 단가를 낮추는 방법 혹은 두산중공업의 물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택한 것 같고요. 보험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전 유상증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합병 당일 때도 그렇고 뭔가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그런 유상증자의 증자 물량을 좀 소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뭐 유상증자에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크게 지분을 많이 늘리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공매도 상환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공매도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크게 매일매일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변화는 없고요. 우리의 주요 포인트는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지 그런 추세를 이어가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단을 뚫어주는지 혹은 이 하단을 뚫리는지 그런 포인트만 가지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형성을 보았을 때는 이 하단은 이제 유상증자 그 단기 악재로도 이제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다져졌다라고 전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하고 이제 3월 정도 그때 소화 물량이 나올 때 또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그런 소화 물량 커버할 것인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 물량이 끝나고 나면 이 상단이 이제 뚫릴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상단이 뚫리는 순간은 아주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요. 보통의 모든 종목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큰 추세를 그리면서 이 상단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저항을 맞았을 때는, 이 큰 저항선을 뚫었을 때는 아주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이 1차 상승 이후에 또 이런 라인을 계속 저항을 맞았던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더라도 2배 정도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점 돌파죠. 상승장악형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결국에는 우리는 또 이제 단가를 낮추고 천천히 지켜보다가 또 이전과 같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국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매도 잔고가 지금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조금은 늘었죠. 근데 뭐 오늘도 조금 늘었습니다만 뭐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일 국매도 거래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전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일 공매도 거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 지금 뭐 5% 수준? 네, 그 정도로 공매도 거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지금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는 그 공매도를 이용해서 유상증자 이 증가 물량을 또 소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또 진행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상환이 대량으로 진행되면서 유상증자 그 물량이 또 이제 소화가 되는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대차 잔고까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공매도가 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시기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이 공매도 잔고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고요. 신용 쪽에 오늘도 많이 상환이 되었네요. 그래서 2,560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은 18만 주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대차 잔고 자체는 3,650만 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줄었고요. 네, 지금 요 며칠에는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570만 주 정도에서 3,600만 주 정도까지 감소를 했고요. 거의 1,000만 주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며칠 동안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그 시기를 바로 이렇게 잔고를 이제 감소를 시키면서 큰 우려는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연말에 그런 대차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런 대차 거래를 이용한 뭐 그런 차익을 얻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화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공매도 잔고도 같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대차 잔고도 같이 늘어나면서 공매도화가 좀 되긴 했겠지만, 이 모든 대차 잔고가 공매도에 쓰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끌어내릴 이유는 더 이상 이제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주가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유상증자 가격 결정, 그 다음에 권리락 이후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그 발표에 의해서 단기적인 악재로 인식하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격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뭐 지금 하루하루 가격보다는 유상증자 때 이제 이런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대충 이제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어떻게 참여를 하고, 그리고 유상증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지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목 상세 보시면은 외국인 추정 19만 7천 주에서 외국인 당일 23만 6천 주고요. 뭐 조금 더 매도가 나왔지만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8.2%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대차 잔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좀 지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중국 태난 원전 지진 자동 정지 설비 공급 계약 체결. 이거는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얘기고요. 8월 달에 있었던 얘기를 왜 지금 가져왔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저번에 제가 원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쫙 드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제주도 쪽에서 네, 규모 4.5, 4.9죠? 네, 그 정도의 또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또 원전에 대해서 또 최근에 우리나라 내에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또 지진에 대해서 예민하게 또 얘기를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술 하나를 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지진 자동 정지 설비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바로 자동 정지를 시켜서 원전이 추가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멈추게 하는 그런 장치고요.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중국 쪽에 네, 수주를 해가지고 이미 공급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계측 제어 기자재 수주를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 원전 시장에서 두산중공업은 중국 국유 회사 CGN 그룹 산하 계측 제어 자회사 CTEC와 태난 원전 7, 8호기에 설치되는 지진 자동 정지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중국 동부 장수선 연안에 위치한 태난 원전 7, 8호기에 이제 지진 자동 정지 설비를 공급을 하고 원전의 주내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뭐 핵심 기자재라고 하죠. 지진 자동 정지 설비가 그래서 지진을 감지해서 네, 기준값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원자로의 반응이 멈추도록 제어를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기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는 네, 시다보 원전 3, 4호기 지진 자동 정지 설비 공급을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중국 쪽에 총 4개의 지진 자동 정지 설비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진 이 자동 정지 설비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이렇게 4개를 수주를 했죠. 근데 앞으로 중국에 대한 그 원전 건설 계획을 보면 100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건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기자재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또 수주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원전에 대해서 이런 아주 정밀한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네, 이건 조금은 번외 얘기인데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지도를 보게 되면 일본 이렇게 네, 우리나라를 방파제처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이 여러분들 어디에 몰려 있는지 아시죠? 동해 쪽에 이렇게 동해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동해 연안하고 이쪽에 왜 서해는 없고 동해 쪽에 몰려 있느냐? 그거는 이제 집안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집안이 서해 쪽은 이제 갯벌도 많고 이러면서 좀 무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집안 자체가 그 무거운 원자력을 견디고 그다음에 지진의 그런 진동이라든지 그런 이거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집안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화강암 재질의 이 동해안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 원전이 집중화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일단은 좀 안전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경주 쪽에 네, 지진이 한번 5 이상이었죠. 그때가 5.7이었나요? 바로 밑에 이제 좀 일어나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도 떨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뭐 정상 가동을 할 만큼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 원전 자체가. 그래서 사실 7, 8 이상 이 지진이 일어나야지 어느 정도 이제 건물 건축 자재가 좀 뭐 무너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지만 그 미만이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그 7, 8 이상일까요? 네, 그 정도까지 가더라도 바로 이제 원전 밑에서 이제 일어나야지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네, 단단하게 지었기 때문에 원전 건축물 자체를요 굉장히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또 시작된 이유가 도쿄가 아니죠. 후쿠시마 쪽이죠. 후쿠시마가 6인가요? 후쿠시마 쪽에 있는 네, 원전이 네, 동일본 대지진이죠. 네,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이제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2011년이죠. 그 이후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줄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그 원전에 대한 전 세계 추이를 보았을 때는 그 2011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전 그래프를 보았을 때는 이렇게 쭉 수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그 기간 동안에는 네, 거의 멈춰 있는 기간이었고요. 이번에서야 이제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기존의 에너지원을 대폭으로 감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원자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는 또 이제 소형 원전 SMR의 신 그 기술이죠. 네, 그걸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또 커지는 그런 아주 빅 사이클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얘기를 드렸냐면 이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이 여러분들 왜 사고가 터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그냥 지진 때문에 뭐 그렇게 원전이 문제가 생겼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지진 때문이 아니고 해일 때문에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는 사실 이 자동으로 멈추고요. 설비가 다 멈추고 이제 점검에 들어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이제 9점 몇이었죠. 네, 엄청나게 셉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은 이 단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거의 10배씩 이제 커지는 네, 에너지가 이제 10배씩 커지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5다, 그다음 규모가 9다 하면은 이게 단위가 이제 몇 개죠? 4개인가요? 네, 만 배입니다, 만 배.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진에서도 사실은 견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자체는 견뎠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제 해일입니다. 해일. 그게 이제 너무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물 속에서 손을 흔들어 보시면 아시죠? 파동이 생기잖아요. 물에 파동이 생기는데 그 엄청난 태평양 속에서 네, 아주 큰 태평양에서 그렇게 땅을 흔들어대니 당연히 물이 출렁출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태평양에서 가장 먼저 네, 이 물이 다가왔을 때 맞을 수 있는 이 것이 이제 일본입니다. 육지가. 그래서 일본 전역이 이제 위험 지역에 해당되고요. 당연히 이제 그 해일을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원자로가 사실 멈추면 이제 엄청나게 뜨거워져 있는 그 노심들 있잖아요. 안에 원전 자체가 그 원자에 대한 그런 핵분열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고온 에너지로 네, 그 이제 수증기화 시켜가지고 이 원자로를 돌리는데 그거를 이제 식혀야 되는데 냉각 장치가 있습니다. 급속 냉각 장치 이런 비상 상태를 대비한 급속 냉각 장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일로 인해서 이 냉각 장치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냉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이 관이 터지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너무 연쇄적인 수소 폭발이 일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바닷물을 이용해서 그걸 식히기 시작했고요. 그 바닷물이 바로 이제 오염수가 되면서 이 일본 바다 혹은 태평양으로 네,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연재해지만 사실은 인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었겠지만 이 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이제 예상이 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해일이 엄청나게 크게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력 차단이 되면서 외부 전력 차단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급속 냉각로가 이렇게 멈춰버리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이게 외부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좀 되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사고 자체가 지진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무조건 원전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엄청난 해일이 몰려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느 정도의 인재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리를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있습니다. 네, 아주 최고의 방파제 일본이 있고요. 태평양에서 해일이 오더라도 일본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해일 자체가 크게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실제로 그런 판을 보았을 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환태평양 뭐 그런 지진대라고 하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사실 지진대 이쪽이 이제 일본 쪽 요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동해와는 사실 거리가 있고요. 네. 동해 쪽에서 사실 지진이 일어난 적은 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서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내륙 쪽에서 그런 판층이 이 무너지면서 조금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진이 한 8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9까지 일어났을 때도 일본 쪽에 그 원전은 잘 정지를 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히 이런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아주 대비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큰 해일이 와서 뭐 급속 냉각 장치가 문제가 생기면서 또 이제 노심이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떨어지면 죽잖아요. 거의 100% 죽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탑니다. 왜냐? 그만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만큼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핵심으로 가지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실제로 탔을 때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한 단면만 보고 네, 너무나도 한 산업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네, 그런 네, 생각은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험도 있지만 그런 위험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서 좀 균형 있는 그런 그 에너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뭐 잠깐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면 이제 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 잠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이 돼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은 네, 6개 정도 짓는다고 했고요. 사실 이제 체코 원전보다 빠르게 네, 입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착공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이 빨리 될 수밖에 없고요. 체코 원전은 지금 얘기는 빨리 나왔지만 올해 내년 네, 내년 상반기 하반기쯤에 네, 또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체코와 폴란드가 또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히 이벤트가 좀 많고요. 이집트 원전에 대한 소식도 최근에 좀 조용한데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 체코, 그리고 SMR 관련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 소식을 계속 보면 폴란드는 이제 신규 원전 사업비의 49%를 사업자가 조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원전 사업 수주 의지를 내보인 만큼 한수원이 폴란드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네, 원전 건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 제한 조달을 위해서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 자체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 기관들을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녹색 분류 체계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이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이 된다면 녹색 채권 발행이나 기후 변화 대응 예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제 세계 원전 산업이 더욱 확대될 거라는 좋은 시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굉장히 큰 만큼 그만큼 한수원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 EDF와 경쟁을 하고 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폴란드 입장에서 이런 사업비의 49%를 대달라고 할 정도로 좀 이렇게 투자를 유치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가격적인 경쟁력이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섣불리 생각하기보다는 확실히 네, 확실한 소식이 나올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 자체는 70개 이상의 폴란드 현지 기업을 이제 파트너로 참여시켜서 우리나라 기업만 이제 원전 수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폴란드의 지역 사회도 좀 이제 건설 혹은 그런 기술을 또 이제 네, 공유를 하고 또 이제 키워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폴란드 입장에서도 좀 솔깃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EDF라든지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렇게 우리나라는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에서 미래 찾기.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수소는 두산중공업 관련해서는 블루수소 생산이죠. 블루수소를 수소 충전소에 공급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제 수소차 아니면은 뭐 수소 선박 이런 게 이제 보급화가 되면서 전기차가 요새는 이제 더 대세긴 하지만 이런 수소 관련 차량들이 이제 혹은 수소 드론도 이제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소 모빌리티가 좀 많아지게 된다면 이런 수소 충전소가 또 많이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수소를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린 수소 실증 사업도 참여를 하고 있고 원전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나온 그런 나온 전기로 이제 물을 분해해서 생산한 수소, 뭐 그런 무공해 수소를 또 생산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소를 이용한 수소 가스터빈, 그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 가스터빈보다는 일반적인 가스터빈이죠. 그 가스터빈을 지금 이제 실증을 하고 수소 가스터빈은 그 가스터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 수소 가스터빈이 개발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좋게 평가하는 것은 이제 여기 재무 개선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동혁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계열사 두산건설, 분리는 두산중공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 따라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신사업 투자용 자금도 수년에 걸쳐 사용되므로 유동성도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별도 기준 부채 비율이 2021년 3분기 말에 149.5%에서 유상증자 뒤에는 108.2%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별도 기준 108%입니다. 거의 이제 400% 육박하던 이 부채 비율이 이제는 100%대까지 좀 있으면 이제 100% 미만으로 떨어질 예정이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39.1%에서 32.3%로 감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어제 얘기했듯이 신용평가, 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에 신용등급을 상향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전망이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BBB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전에 대한 미래, 수소에 대한 미래, 그리고 재무에 대한 개선, 이게 핵심이고요.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번 주는 뭐 그냥 크게 움직임 없이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